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첩첩산중, 점입가경, 하불단행,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 이 사람이 왜 식전 대바람부터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이러실 겁니다. 지금의 여권 상황 얘기다 이러면은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석 달도 안 된 정권 맞나 하는 생각 저만 느끼는 건 아닐 듯합니다. 8월 6일 토요일 아침의 매일경제에서 잠시 뒤 이 얘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첫 번째 눈길 가는 소식이 있어서 그거 먼저 짚어볼게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6일이죠. 오늘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53m 미디어월 빛의 쇼 터널 분수 광화문 광장이 오늘 시민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년 9개월간의 새 단장 마치고 오늘 재개장하는데요.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처럼 다른 거 글로 읽은 것보다 이렇게 바뀐답니다. 와 보세요. 일단 위에서 찍은 건데 멋집니다. 예전에는 아마 다녀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요 가운데 경복궁 광화문 이 가운데로 이쪽에 이 광장이 있었고 양옆으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외로운 고립된 섬 같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화면상 오른쪽으로 다 도로를 밀고 여기를 광장으로 꾸몄습니다. 이제 여기가 세종문화회관이고 이 세종문화회관에 왜 1 써 있을까요? 볼까요? 왜 1이라고 써 있는지 저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작은 사진. 이게 뭐냐? 미디어 파사드를 만든대요. 미디어 파사드 왜 이렇게 어려워? 파사드 별뜻 아닙니다. 그냥 정면, 건물의 정면에다가 레이저 같은 빔 프로젝트를 투입해서 미디어 작품 전시를 한답니다. 그걸 9월 며칠까지 한대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쇼를 한다. 그게 53m 길이랍니다. 이 길이가 53m. 미디어 월에 빛의 쇼가 있다. 두 번째 이곳입니다. 여기 이게 6조 마당.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6조, 조선시대 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호 예병 형공 6조, 그 6조 마당에 잔디를 심어서 아주 푸르름을 더했습니다. 그 밑에 옆에 보니까 3번 광장숲. 야, 이게요. 그전에는 도로였잖아요. 광화문 광장 일대에 나무를 심어서 시민 휴식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 밑에 4번 위치인데 이거 뭘까요? 사헌부 자리랍니다. 사헌부터에서 발굴된 유적을 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사헌부, 예전에 조선시대 하면 감찰, 사법기관 정도가 검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물탁자, 이 여름에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탁자랍니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냐? 오늘부터 재개장인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박 사건입니다. 아침에 명령이 보시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11시부터 개방이니까요. 시민들의 개방하고요. 오후 7시에는 또 K-팝 공연 등으로 이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서울에 명소가 하나 생긴 셈이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 가는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이거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여당 상임 전국위를 열었고요. 당이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인식했답니다. 비대위원장 주호영, 정진석으로 좁혀졌답니다. 자, 비대위 전환이 9일 전국위 의결만 남은 상태인데 전국위의 이제 전 단계가 상임 전국인데요. 거기서 이제 의결을 했어요.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대책위원장, 비상한 상황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두 명으로 투톱으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주호영, 정진석으로 좁혔다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네 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런다면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때 지난 7월 11일입니까? 그때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당원 당규상으로는 두 가지 것이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겁니다. 비대위원장 윤곽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요거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중징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우선 중징적으로 네. 의원님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 겸 또 상임 전국위 의장인데 기자들 앞에서 회의 결과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결국은 뭐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 물론 마지막 절차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 복귀는 원천 차단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게 하는 안건도 올라갔습니다만은 부결이 됐으니까요. 네, 이른바 조혜진 네. 최고위 안이 그러니까 올라왔잖아요. 네. 뭐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죠. 뭐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이게 이준석 제거 작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일 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겠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이준석 제거 작전의 시나리오 1은 실패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문자가 7월 24일 날 나온 거, 26일 날 나온 건가요? 26일 날 문자가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그 내부 총질 문자요? 네, 아하. 내부 총질 문자가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지금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준석 제거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건데요. 뭘까요? 시나리오 1의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이게 징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짠 하고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는 걸 예정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자기 비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거였는데 그 시간을 전후해서 네. 문자가 나왔던 26일 전후해가지고 네.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아하.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면 비상 상황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아하. 야, 이거 진짜 비상 상황이야. 이걸 비상 상황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비상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9일, 10일까지는 상임위 전국이죠. 상임 전국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전국위를 전체 전국위를 다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비대위로 바톤을 넘겨주려고 지금 하는 계획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도 납득을 못하지만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이 실체로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이준석이 정말로 밉고 미워서 잘라내는구나. 이준석을 어떻게든지 이 모자를 벗겨가지고 어디다가 몰아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누구 눈에도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냥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이미 뭐 드러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건 법률적으로 막 어거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최고위 전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최고위 일부 아웃 뭐 그 다음에 해서 비대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전대위로 가는 절차를 쭉 밟아가는 건데요. 이미 국민들 눈에 다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 얘기하고 정말 이준석이 당신이 미워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 해석으로도 읽히는 대목이 어제 상임 전국위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매일경제 6면을 좀 보겠습니다. 작심한 이준석, 윤석열 겨냥해서 당대표 내부 총질한다는 그 인식이 한심하다.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해서 저격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겨냥했어요. 제목처럼.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그 인식이 한심하다. 조금 전 말씀 주신 그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들여다보던 그 휴대전화에 있었죠? 그리고 뭐요? 그 체리 엄지척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다. 건드렸습니다. 상임 전국에서 앞서 비상상황 의결했죠. 서병수 의장은 비대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 못 모입니다. ARS로 표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뭐 일부 언론 표현에서는 이준석 대표라 좀 이제 친한 지도부로 좀 꼽히더라고요. 그 점 본인께 정미경 의원님께서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일부 언론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친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미경 최고위원 이렇게 언론 기사 많이 나오던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의 수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지도부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도부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정치인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또 국민들께.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대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나라와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 대표를 뽑은 사람들은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뽑았어요. 대표를 안 쳤다니까요. 그러면 이 대표가 잘해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좀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또 맞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도부에 그래도 지도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예요. 아하. 그러면 저는 품어 안아야 되는 사람이지 이거를 분열시키고 내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품어 안고 잘 가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친하다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지금 그 수준인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 아하. 그 언론의 수준이라고 그 저는 수준에 봐요. 제가 동조해서 죄송해요. 네네네. 근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요. 본인이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지만 그래도 대표예요. 아하. 그러면 대표는 대장이에요. 우리 당에.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초등학교도 반장 선거할 때 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 수준에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공개적으로 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의원님 민주당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네. 패널들, 앵커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당이 다 틀렸어도 이준석 대표 말이 맑고 당이 다 틀리고 사실 잘못했잖아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막 비대위로 가는 이 절차도 엉망진창이고 다 맞아요. 이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 제가 힘들어요. 왜? 지금 당이 그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지가 못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네. 당대표는 대장으로서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걸 멈추고 이건 놓아놔야 돼요. 이제 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왜? 위험하니까. 당이 어려우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저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표는 물러나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하. 왜냐? 그게 대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하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법률가로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법부가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그런 법률가가 없습니까? 아하. 그렇잖아요. 네. 다 검토해본 결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보통 법원이 정당의 사무에는 공천이라든가 이런 사무에는 개입을 안 해요. 맞아요. 자율성에 맡겨요. 그러나 네. 징계 부분에는 손을 댑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대표의 처음에 징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절대 가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하. 왜냐? 대장이니까. 대장이니까. 네. 왜냐하면 대장이 어떻게 그렇게 식구들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분열하고 정말 안 볼 것처럼 싸우더라도 집안이 위태로워지면 싸움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누가 멈춰야 되느냐? 대장이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세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신다니까요. 끝까지 국민을 믿어야 돼요. 모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믿고 가야 됩니다. 국민이 다 아십니다.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도 국민이 다 알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놔야 돼요. 네. 앞서 정미경 의원님 나온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참 절묘한 타이밍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하신 이쯤에서 대표 손 놓을 때다.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때마침 아침에 멜기경제에 탁 나오셨어요. 딱 지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대표의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가처분 신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뭐 거의 99.9999%다. 뭐 그 정도 같아요. 그런데 중앙일보 3면 보겠습니다. 점입 가경 앞으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점입 가경이에요. 이준석 윤핵관은 삼성 가노. 전 처음에 이거 들고 니 어디 가노? 삼성 가노?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옛날 사자 성어입니다. 삼성. 성을 셋 가진 가노. 이건 뭐 이제 좀 순화할게요. 그냥 종. 뜻을 좀 풀어볼게요.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야, 이런 말까지 지금 등장하는 설전이 벌어진 점입 가경이에요. 삼성 가노. 성을 셋 가진 집의 노비. 뭐 그런 거겠죠. 아버지가 셋인 종놈. 그런 뜻이래. 이게 유래가 뭐냐? 삼국지에서 나왔습니다. 삼국지에서 주군을 여러 차례 배신한 여포를 비하하는 말로 여포가 이제 이 의붓 아버지 그 몇몇을 따랐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여포를 비아냥거릴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장비가 지어줬대요. 네. 삼성 간호야 뭐 그랬답니다. 윤핵관의 핵심은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 밀었던 삼성 간호다.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언론들은 이준석 대표는 이름 한자 거론하지 않았어. 근데 언론들은 약간 유출을 해본 거예요. 왜? 2017년 대선 그리고 윤핵관 핵심 3명의 후보 밀었던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들은. 2017년 대선 당시로 갑니다. 그때 누구냐? 일단 이 인물 볼게요. 왼쪽에 누구죠? 장제원 의원이 있고요. 그럼 보세요. 3명의 후보를 밀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했다가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합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지지했더니 바른정당 탈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상황은 딱 들어맞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삼성간호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3면 다시 돌아갈게요. 친윤계는 척져서 이준석 당신 대표 복귀는 불가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예.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봐도 지금 상황 한심할 텐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체말로 복장 터지는 지금 상황 같아요, 지금. 그렇게 요즘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나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삼성간호가 뭐 언론에서 다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윤석열 누구죠?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오면은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이다. 아하. 권력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거죠. 하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아닙니까?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된 부분들은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에 보면 52.9%가 본인 책임이다. 자질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 말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큰 위기가 온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20%대로 계속한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지금 뭐 교육 학제 갖고서 좀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려가는 요인이 됐고 대형마트 또 그 휴무폐업지 이것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게 10%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 그러면은 위기가 엄청나게 닥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보수층 내부에서 아마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럴 경우 누가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냐. 3명의 권력만 쫓아다닌 3사람의 장제원 의원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고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윤핵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얘기죠. 사실 제가 봐도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견딜 거예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쪽의 의원들이 못 견딜 겁니다. 이건 뭐 제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 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의 대통령을 업고서 자기가 총선에 나간다? 그건 떨어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장제원은 지역과 부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제 정비영 의원님이 여당 대표 아니냐 좀 품어라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집권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저격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뜻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 또 대통령이 어떤 의중이 있느냐 그걸 갖고서 국회를 같이 관리하고 하면서 이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하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 일인데 집권여당 대표가 한심하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명예 뭐 법적 검토한다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준석 대표 사고에는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아하. 그럴 때 자기의 반등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정미경 의원이 제가 말을 적어 잡는 것이 아니라 대장인데 왜 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대장이면은 대표면은 대표 대우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해주잖아요 전혀. 좀 만나기라도 이 휴가 때 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야 된다고 봐요. 안 만나잖아요 도대체. 대표 대우를 안 해주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품을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당원만 만나고 다니는 거죠. 당원들에 의지하는 거죠. 당원들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네. 있다.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당원을 네.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네. 아주 심각하게 가는 상황인 것인데 저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아하.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불러서 진짜 전에 생맥주라도 했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네. 얘기를 하고 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풀리지. 이거 안 풀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같이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아까 문인철 평론가님 나온다 했는데 왜 한 번도 질문 안 해? 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을 보면 앞서도 뭐 그런 겨냥했다는 표현을 언론이 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일단 건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거든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항상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협의하고 같이 나가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누가 원인이었든 간에 정치력 부재는 확실합니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 어떤 사람들의 정치력 부재, 또 대표도 정치력 부재, 누구 할 것 없이 정치력 부재라는 그런 그 평에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참 이준석 대표는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또 억한 심정도 들 거예요. 그런데 당 대표였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만 일방적으로 참고 지나가라. 그리고 다음을 도모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 국민회의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퇴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집안 싸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러다간 정말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명분을 주고 네. 좀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하신 동안 저희 제작진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흘려드린 게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저 비단 주머니도 주고받고 같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보세요. 저렇게 두 사람 사이가 저랬던 게 언제 진짜 진심 맞나? 시청자분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저 때는 정말 진심이었나? 진심이었다면 왜 갑자기 저렇게 됐나? 왜 이 지경이 됐나?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한국일보 3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여당은 9일날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 압박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신경민 의원님, 앞서 정미경 의원 잠깐 얘기하셨지만 가처분 신청 법적 절차 들어가면 이건 당이 완전히 혼돈 상태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위원회를 9일 열고 9일 안에 좀 1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준석 제거 작전은 정말 기획자들이 너무 엉성하고요. 난폭운전하고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고려도 잘못됐지만 법적으로도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져볼까요? 정치적 고려는 뭐 이게 제거 작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한 게 좀 잘못됐다는 건 깔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7월 8일 날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즉각 징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이건 사고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직무대행으로 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이제 왜 그러냐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징계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게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징계위가 권한을 남용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문자 사건이 나고 경찰 수사가 잘 안 되니까 2차로 무리하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 릴레이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래 뭐 용서한다고 칩시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사퇴했던 최고위원이 또 나와서 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퇴한 의원은 또 안 나타나고요. 나는 이미 사퇴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법률적으로 이렇게 권리 침해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거기다가 또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또 당원 당규를 바꾸잖아요. 뭘 고친다면서요 또? 그리고 또 정식 전당대회를 가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또 바꾸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아니 이렇게 그냥 막 떡 주무르듯이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난폭운전이 어디가 있냐.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를 이준석 대표의 권리 침해입니다. 당 대표로서의 권리 침해가 되고요. 1차 기도가 실패하니까 2차 기도로 최고위원 사퇴를 하니까 지금 뭐 정미경 최고위원은 본인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으로서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만 권리를 침해당했지만 이제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더 또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당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그 젊은 당원들이 우리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원들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 모두의 눈에 야 이거 무리한 난폭 운전이구나. 이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법원으로 가지고 가면은요. 이건 인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인용되고 네. 그 민사로 들어가면은 1심에서도 이거 질 수밖에 없고요. 9일이나 10일이나 뭐 짠하고 결론을 내겠지만 이거 법원 결정이나 판결 한 큐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지작 하는 걸 넘어서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결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 얘기가 이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률적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고요. 네. 그 절차적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네.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당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사법 소극주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께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상당수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원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당 대표로서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 내리 2연승을 한 대표예요. 그런데 그리고 일반적으로라면 그 성 관련 추문 의혹을 당이 아직 경찰 수사가 시작도 안 됐고 결론 난 것도 없는데 우리 당대표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는 분위기로 엄호해줘도 옹호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관련해서
당의 명예, 실주 등등등 해서 윤리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뭘 대체 잘못하고 밉보였길래 큰 선거 내리 2연승한 당대표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군사작전 방불케 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싸움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 이 윤리위에 이거를 징계 회부 올려놓으신 분이 윤리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윤리위원장을 그 자리에 임명한 분이 이준석 당대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본인 사람을 올려놨어요, 윤리위원장에. 그러면 왜냐하면 당대표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 윤리위원장, 뭐 당무감사위원장, 여성위원장, 뭐 다 위원장이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자리를 이제 임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윤리위원장 임명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예. 근데 그 반대를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이 아무튼 본인 사람 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징계위에 회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이 오질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분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 징계위에 올렸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랬죠. 당연히 당대표는 지도부든 당원이든 일단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아니 직접 그 이준석 대표를 뽑든 안 뽑든 결과에 다 승복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무튼 대선과 지방선거를 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뭐 다 이제 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아니다.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저는 이거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과연 윤리위원장을 그 윤리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시작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누구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잘못 보는 것도 왜 지도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덕먹일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는 인사가 만사니까, 만사라며요. 네네. 그러면 인사를 잘못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혼란을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혼란을 잠재워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지도자의 아하. 몫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손을 그만 놔야 된다. 된다. 그리고 가처분 가잖아요. 네.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저도 진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뿐인 그렇죠. 영광이 될 수 만약에 있다는 이겼어요. 거예요. 이겼다고 다 이겼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죠. 이기면 지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물러나서 지는 거, 져주는 거. 국민한테 왜 대통령도 지도자도 국민한테 져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은 당원들한테 져줘야 되는 네.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홍준표 시장의 SNS 내용 좀 보여주세요. 사실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도 했고 또 거리 두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뭐 냉탕과 온탕 오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모습 보고 그만두기로 했다.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 당 대표쯤 되면 내 안위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지금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복귀가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더 덧붙였냐면 당대표가 당과 대통령을 겨냥하고 저격하는 상황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흡사하다.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유영하 교수님, 예. 사실 뭐 우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 입장 같은 걸 많이 냈던 홍준표 시장까지 이제 이런 쓴소리, 나 이제 그만둘래, 너 응원하는 거 그만둘래,
이준석 대표 입장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당원만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그래서 젊은 당원들을 만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젊은 당원들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가입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기존의 당 대표 권력이죠. 이 두 사람이 권력 싸움을 하는 거고 윤핵관은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글쎄요, 집권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로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 상황이 저는 뭐 조금이라도 더 지속된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시장 등이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풀 수 있을지 자꾸만 의심이 가요. 이걸 풀어낼 수 있을지 풀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제대로 서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력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수록 지금 이게 시타처럼 꼬이고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죠. 너무 걱정인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걱정 안 하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준석 쫓아내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난 절대로 난 토사구팽 당하지 않겠다. 싸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싸우겠다라는 것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걸 풀어낼지 못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한테는 좀 아픈 소리겠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냐. 뭐 민주당도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당 정치라는 걸 생각하는 정당이냐. 만약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과연 발생했겠느냐.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밀어줬느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밀어줬느냐.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밀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까지도 국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참 한국의 정당 정치의 어떤 이런 그 불신, 네. 아주 비탄, 아하. 추락 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지금 통탄한 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 지금 출범 석 달도 지금 오늘 8월 6일이니까 출범 만 석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문인철 평론가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를 평소에 좀 안다는 주변 분들 얘기가 너무 젊은 혈기에 지금까지 인생을 승패, 이분법적으로 많이 봐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전당대회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의 신문의 일면 제목이 영선의 기적이었어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선의 기적이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지금 영선이 글쎄요. 이런 표현까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영선의 기적이 지금 뭔가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출범 석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떤 일이든 결과가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이제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지금 질문하신 것도 이제 뭐 인성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언론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대구시장에 전념해야 될 분이 이렇게 자주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에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거기다 증명인데요.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이렇게 중앙무대 정치를 걱정 안 하는 상황이 돼야지만 집권당도 조금 이제 쉽게 또 자연스럽게 갈 텐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왜 또 저분이 나오셨지?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 맡겨두시고 시정에 전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대통령한테 자꾸 시비 거는 분. 어제 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 안 만난 것을 두고 또 언론에 이렇게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지금 경선을 하고 있나?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기를 드거나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여권의 모습인가? 정말 이준석 대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대해 말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막 반격을 하는 모습이 조금 이게 과연 집권당 예전 대선 후보 경선자로서의 후보로서의 역할인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홍준표 시장도 내가 중재를 한다? 아니 홍준표 시장이 무슨 중재할 역할이 있습니까? 그 심정은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 좀 전념을 해두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실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